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용의 정치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용입니다. 그야말로 대선은 대선입니다. 조이대발 사법 쿠데타부터 국민의힘의 단일화 충돌까지 복잡다단한 전국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토요 특별판에서는 유명세를 한껏 누리고 있는 세 분의 기자와 함께 요동치는 대선 전국을 조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송채경화 기자, 시사인 김은지 기자, 뉴스공장 박형광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방송하면서 우리 동료들이 있다 보니까 더 이상하게 긴장되고 한껏 들뜬 마음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그 세 분 다 지금 방송을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박형광 기자 네. 소속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아, 그 네. 사이에. 저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으로 네.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도국을 만들어서 이제 점점 보도국을 늘리려고 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오랜만에 나왔는데 이렇게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과 함께해서 진짜 너무 오늘이 제일 긴장되는 것 같아요. 좀 발발 떨리는 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전혀 안 그러신데. 혹시 그 달라진 직장 분위기가 좀 어떤지 네.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1호 기자이자 최초 기자이자 유일한 기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체계를 잡아가고 있고 네. 이제 좀 더 넓히려고 준비 중입니다. 아니 사실 박형광의 네임 밸류가 유명하지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제 출입처에 전화를 할 때는 네. 뉴스공장 누구라고 밝혀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면서 생긴 에피소드 같은 거 혹시 없어요? 그렇다기보다는 이번에 사실 제가 지난 대선도 뛰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 얼굴을 아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당연하겠죠. 예, 예. 네. 그래서 뉴스 공장으로 갔다라고 하고 인사를 좀 드리면 앞으로 더 멀어지겠다. 이제 전화를 안 받더라도 이해해라라고 네. 말씀 많이 아니, 해주십니다. 박형광 네. 기자가 2022년 국민의힘 출입하면서 그 전설의 취재를 했던 기자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윤석열, 이준석의 울산 회동 있지 않습니까? 오. 그 만능짤이라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술 먹다가 이렇게 딱 쳐다보면 뭐 이렇게 수많은 변형이 있었던 짤이 있는데요. 네. 그 사진을 현장에서 찍은 기자가 박형광 기자예요. 야, 정말로 어떻게 그런 역할을 했다 보니까 출입처에 있는 국민의힘 분들이 특히나 네. 아마도 긴장을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세 분 모두 정치부 출입을 굉장히 오래 하시잖아요. 송채경화 기자도 굉장히 오래 했죠. 2011년에 처음 이제 정치 네. 를 하게 됐을 때 한나라당 시절이었죠. 네. 한나라당 말진으로. 추억의 그러니까 이름이네요. 특히 송채경화 기자는 네. 여당만 한 게 아니고 야당도 했기 때문에 양수를 다 겸장을 했고 뭐 총선, 지방선거, 대선 안 치러본 선거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가장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선거가 좀 어떤 겁니까? 제가 이제 2012년에 말진 기자였을 때 이제 민주당 출입하면서 대선 겪었었는데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고 사실 11년에 한나라당 출입하면서 한겨레 기자로 한나라당 출입하는 게 녹록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적응을 다 해놓고 이제 좀 취재할 만하다 했는데 2012년 4월에 총선이 먼저 있었잖아요. 대선 전에. 그때 갑자기 민주당으로 가라는 거예요. 총선 끝나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으로 옮겨서 대선을 취재를 했죠. 네. 이제 김은지 기자랑 같이 안철수 캠프도 그러니까, 출입하고 네. 그다음에 단일화 이후엔 다시 또 이제 문재인 네. 캠프 가가지고 취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2012년 대선에 사실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어요. 선거 당일까지도. 당일까지도? 그리고 그때 캠프 분위기도 우리가 되는 거지 이렇게 하고 오. 있었는데 오후에 그러니까 뭐가 돌았냐면은 방송 출구조사 결과가 오후에 조금씩 오, 돌기 시작한 미리 거예요. 돌았구나. 예. 그런데 이제 박근혜 후보가 당시에 이제 아주 미세하게 이기는 걸로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급변하면서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더 화가 났던 건 갑자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다. 그리고 너는 광화문에 가서 박근혜 당선자의 워딩을 취재를 하라는 거예요. 저는 민주당 출입 기자인데 무슨 완전 소리냐. 카멜레온이네. 저는 민주당 출입 기자다. 이거는 새누리당 출입 기자가 가야 된다 그랬더니 네. 지금 거기 바쁘니까 네가 가. 그래가지고 갔죠. 어쩔 수 없이 네. 가서 이제 취재를 하고 술을 마시고 저도 이제 그 대선 결과가 마음에 안 드니까 술을 마시고 집에 갔더니 다음 날 너 앞으로 인수위 취재. 아이고. 그리고 다시 바뀐 거예요 당이. 예. 그러고는 인수위 끝나니까 다시 새누리당. 그래서 이렇게 당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제 운명인가 봅니다. 진짜 근데 집권 말진 가능성이 높은 대로 늘 보냈다. 기자의 입장에서는 만능키 송채경화 기자. 아니, 근데, 지금도 보면 예. 말진 분들 중에 에이스 분들은 그렇게 네. 많이 쓰시더라고요. 야, 근데 회사에서. 그- 그때부터 잘하는 말진 그럼에도 에이스였지 불구하고 않나. 같이 기자를 해본 입장에서는 그렇게 자꾸 출입처를 단시간에 자주 바꾸면 본인은 맞아요.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이게. 진짜. 이게 취재원 관리도 싹 해놔가지고 이제 좀 이제 전화 받을만 하면 네. 바뀌니까 너무 힘들죠. 아니 그래도 여야를 다 했기 때문에 공덕포차의 진용을 보면은 네. 굉장히 고르게 분포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여당 사실 사람들 섭외하기가 한겨레 신문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송채경화가 전화하면 오겠다 하는 분들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전화해서 오시는 건 아닌데요.
글쎄, 어쨌든 좋은 분들이 많으세요. 네. 이게 그러니까 한겨레라는 이제 언론사에 대해 편견을 가지신 이제 보수 쪽 분들도 많으신데 사실 지금 저희 한겨레 그러니까 출연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없이 네. 굉장히 흔쾌하게 하시는 분들이라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궁금한 거는 공덕포차에서 진짜로 술을 먹는 거냐 아니면 정말로 흉내만 내는 거냐 네.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진짜로 먹습니다. 진짜로 먹어요? 진짜로 좋아요. 많이 먹어요, 진짜로? 많이 먹어요. 네. 얼굴이 붉어지시더라고요. 네. 부러워하시는 것 같은데요. 중간에 화장실 갔다 온 적도 저는 있습니다. 술 먹으면 사고를 치기 때문에 절대 음주 방송은 좀 안 되는 과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송채경화 기자가 대단한 거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술이 잘 안 취하는 걸로. 아니 김은지 기자 같은 경우는 아까 안철수 캠프 얘기를 했는데 네. 실제로 대선판에 많이 뛰어들었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정치부를 오래 하기보다는 사회부를 좀 더 오래 했었는데 음. 커리어 전체를 보면 그런데 선거 때마다 좀 파견을 가가지고 대선은 12년을 그때 같이 그래도 보니까 여야 후보를 이미 이제 여당 야당 마크맨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안철수 캠프를 가게 된 거예요. 아. 왜냐하면 파견자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의 단일화 이제 한덕수 김문수의 단일화 장면들을 그때로 이제 12년 전 기억으로 좀 어떻게 돌아가면서 그래 저 단일화가 절대 쉽지 않지. 결국은 저렇게 뭐게 싸움이 날 것이야. 이런 좀 뭔가 기시감이 드는 장면들이 아니 굉장히 아닌 게 많고요. 아니라 지금 한덕수의 그 초보적인 대응 행태를 보면서 2011년 12년에 안철수를 떠올리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네. 심지어는 지금 한덕수는 그 당시 안철수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같은 경우에는 그때 40% 50% 지지율 정말 그러니까. 이 순간에 없고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라이징 스타처럼 등장했던 바가 있는데요. 지금 한덕수는 그 지지율에 비하면 뭐 반토막도 안 되는 것 같고 뭐 물론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요. 심지어 지금 내란대행이라고 하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아젠다라고 할 수 있는 내란종식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안철수랑 비교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초보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런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평가해 주셨고 박형광 기자는 사실은 최근에 뛴 대선이 윤석열이 당선된 대선이었는데 맞습니다. 네. 당시 윤석열 후보를 따라다닌 거죠. 맞습니다. 에피소드 같은 게 좀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사실은 그 술밖에 없죠, 술. 네. 그때 제가 사실은 그 윤석열 후보가 그 이재명 후보의 어떤 TV 토론 제안을 거절하고 그 몸 때문에 아프다고 하고 거절하고 제주도로 간 적이 있어요. 제주도를 갔다. 네. 몸 아프다고 심지어. 예. 그래서 제주도 일정이 있었는데 어. 그때 당시에 저녁에 기자들이랑 술을 마셨거든요. 그래서 몸이 제가 아프다고 하는 근데 그걸 먹어야 그분한테는 약이일 수 납니까? 있어요. 예. 제가 그래서 그 기사를 썼다가 그 출입 기자들한테도 욕을 바가지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아니, 정론 직필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건데 제가 그 박형광 기자가 찍은 윤석열이 거나하게 취한 사진 있잖아요. 네. 거의 동석자들이 누군지 굉장히 궁금해서 하나하나 봤더니 제 추론상으로는 한 분이 짠을 하는 사람이 서서 나오는데 네. 그거 김철근 사무총장 맞죠? 맞습니다. 그때 당시 네. 이준석 쪽에서 같이 그 자맹하던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앉아서 드신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양옆에.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 김용태 지금 국민의힘 의원 예. 김용태 네. 의원. 네. 그리고 정가윤 당시에 그 울산 시당 위원장이었나 뭐 아무튼 그랬고 네. 그리고 김기현 의원도 있었던 김기현, 것 같아요. 서범수, 예. 울산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오. 좀 있었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이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술 먹으면은 사적인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지 독자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거든요. 네. 어떤 행태를 좀 보입니까? 그러니까 먹어봐서 아는데. 그것도 웃긴 게 제가 그 사진을 찍게 된 이유도 팬 기자들을 불렀어요. 먹는 자리로. 왜냐면은 이렇게 불쾌하게 취한 모습을 사진 기자들한테 보여줄 수 없다 하고 사진 기자들을 제외하고 팬 기자만 불렀습니다. 팬 기자만 불러서. 네. 그래서 팬 기자들이 한 30명 정도 들어갔어요. 오. 근데 한 짠을 한 4번을 하시더라고요. 4번을. 네, 그러니까 한두 번 했을 때는 못 찍었을 텐데 4번 정도 하시니까 제가 그 순간을 빨리 찍었죠. 네, 그 정도로 술을 굉장히 좋아하신다. 네. 아니 술 먹으면 사람이 기분이 보통은 하이해지는데 그렇죠. 윤석열도 하이해지면서 언성이 좀 높아진다거나 이런 보이는 태도 같은 게 좀 있었습니까? 다른 데를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술만 보시는 것 같아요. 같이 먹는 사람들 신경 안 쓰고, 네, 신경 안 이제 쓰고 술을 빨리 마셔야지. 누가 들어오든 말든 술만 드시고 그리고 그날 원래 이제 사진을 찍으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네. 너무 기분이 좋았는지 그 사진 있지 않습니까? 김기현 의원이랑 오. 이준석 그 의원이랑 같이 어깨동무하고. 어깨동무하고 네. 사진 네. 그게 현장에서 그냥 찍어
해서 찍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분파 윤석열 어떤 모습을 또 기분파였죠. 보여주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만능짤인 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가 관련된 에피소드가 진짜 많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윤석열 정부 실책이 드러나면 항상 그게 나타나면서 뭐 북한이 뭐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그러면 뭐 3차를 가자고? 뭐 이런 식으로 윤석열의 어떤 모습들이 현실 인식을 못하고 뭐 수가 관련돼 있는 이야기로서 네. 이해하는 그 모습들이 박형관 기자가 딱 발견해낸 것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역사의 현장을 포착한 거예요. 지난 대선에 비하면은 기자들이 느끼기에도 뭔가 이번 대선 상대적으로 조용한 것 같고 일부 이제 주간지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사람 후보들 전부 다 따라다닐 수가 없으니까 예. 일부만 가는데 어제 이제 이러시면 민호 기자도 물어봤더니 사실 이게 국힘 선거운동을 현장 취재하는 게 아직은 일정이 크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결국은 그래도 다음 주 월요일에는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기자들도 바쁠 것 같습니다. 송채영 이제 보통 기자들이 어떤 일정을 소화하게 되는 거죠? 이제 후보 따라다니면서 네. 이제 마크맨을 이제 만들죠 회사에서. 그러면 이제 너는 누구 후보 맡아. 그러면 이제 네. 그 전국을 따라다니면서 다 이제 연설 같은 거 취재하고 그 시민들이랑 어떻게 만나는지 보고 막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기사를 쓰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뭐 사실은 연설이라고 하는 게 딱히 기사화가 많이 되진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네. 어느 지역에 가든지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 그 지역의 이제 특징을 잘 골라가지고 얘기하면 잘하는 거고 아니면 똑같이 예를 들어서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녹음 파일 딱 틀어놓지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하는 게 아, 특징이었고 정말로? 네.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특징을 딱 잡아가지고 그거에 맞게 하시는 스타일이었고 이제 그런 특징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워딩 따는 거.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랑 어떻게 소통하는지, 그다음에 거기서 무슨 정책을 발표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네. 취재를 하는 거죠. 아니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점심이나 저녁자리 이런 것들도 후보별로 좀 있는 겁니까, 김은기 기자? 그러니까 그게 후보의 일정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이게 이번에는 워낙 바쁘게 진행되다 보니까 좀 그러긴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리고 지난 대선은 사실 윤석열이라고 하는 좀 특수성이 있긴 했었거든요. 그때도 이재명 후보를 따라다니는 마크맨들이 많았는데 그런 식의 저녁 자리가 많진 않았었고요. 후보 입장에서 아무래도 좀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맞아요, 네. 스킨십보다는 위기 관리 차원에서 별로 하지 않은 행위이긴 한데요. 또 경우에 따라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기자들은 다 따라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백브리핑을 받기 위해서 사실 네. 가장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백불의 질문에 사실 항상 핵심은 그래서 단일화 하실 건가요? 단일화 하실 건가요? 네,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되고 있고 12년에도 그랬었고요. 네. 2022년에도 안철수 후보를 따라다닌 모든 질문들은 그런 것이었고 이번에도 김문수 한덕수한테는 한덕수는 뭐 한다고 했으니까요. 김문수한테 그 말이 따라 붙을 수밖에 없겠죠. 아니 그리고 이제 그 궁금해하는 부분들은 어떤 거냐면은 통상적으로 후보가 이제 지역에 가게 되면은 바로 서울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 비슷한 가까운 지역들도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1박 2일, 2박 3일 일정 이런 게 되는데 기자들은 도대체 어디서 자고 어디서도 먹느냐 이런 거 궁금해 하거든요. 그 다 돈 내요 기자들이. 일단 근데 어쨌든 당 공보국에서 예. 버스를 마련해줘서 한 예. 번에 같이 이동을 해요. 한 번에 그래서, 이동을 네, 하고. 그래서 네. 공보국에서 숙소도 잡아주고 그 행정 편의상. 근데 저희가 나중에 후불로 지급을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고 밥값도 꼬박꼬박 네. 다 받더라고요. 김영란법 이후에는 그런 게 되게 그러니까, 엄격해져가지고요. 네. 다 지불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기자들이 뭐 호텔에서 잘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 전혀 대체로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호텔 가지 않습니까, 그죠? 아, 네. 진짜 모텔 가고 네. 굉장히 사실 그리고 가도 기자들이 어차피 얼마 안 자요. 음. 가서 거기서 술을 많이 마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 좋은데 잘 이유가 없고 그럴 필요도 맞아요. 없고 그리고 네. 그만큼 기자들이 한 번에 많이 이동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여유가 있는 좋은 방이 없습니다. 사실. 네. 네. 그러니까 저도 마지막 가본 대선 현장에서 그 모텔키 쉽게 얘기해서 번호 누르는 것도 아니고 돌려서 여는 분 있잖아요. 그런 모텔 다니거든요 우리가. 몇 년도 예. 좀 됐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여하간 이번 대선을 이렇게 좀 겪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상황적 맥락으로는 2017년 선거랑 좀 닮아 있는 것 같기는 하다. 왜냐면은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불가치한 선거이기도 하고 그런 건데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까? 2017년이요? 네. 네. 그런 느낌 못 받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2017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치러진 선거였지만 그때는 보수당이 반성이라도 했습니다. 맞아. 반성하고 네. 성찰하고 이거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노력이라도 하려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심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을 배출한 당인데 이 내란 죄를 같이
뒤집어 쓸 수 있는 그다음에 책임을 지고 있는 두 후보가 지금 단일화를 두고 다툰다라고 맞아요. 하는 네. 이 사실 자체가 굉장히 비상식적이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2017년과 같은 적도 있지만 저는 너무나 다르고 너무나 이상한 선거인 것 같아요. 정말. 아니, 아닌 게 아니라 그때는 홍준표 후보가 그래도 이제 탄핵행을 건너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계엄의 강도 안 건너고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사실 계속 그런 말을 되새기고 있거든요. 이게 되게 오래 지나간 것 같지만 사실 계엄 직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했던 이야기들, 권성동 의원이 지금 뭐 단일화를 위해서 굶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직후에 의원총회 나와가지고 나 두껍게 다니자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욕 먹을 거 뻔하기 때문에 한동안은 나 두껍게 다니면서 이 상황을 버티자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었고요. 윤상현 의원은 심지어 유튜브에 나가가지고는 1년 지나면 유권자 다 까먹는다 이런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시기를 겪으면서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큰 모욕감을 느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록하는 데로서의 우리의 역할은 이야기가 시간이 좀 지났다고 6개월 전이 지났다고 잊지 않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한국 정치를 더 좋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적어도 보수 정당 안에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아까 송채경화 기자님 말씀처럼 아예 그러기는커녕 정말 더 심한 수렁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 정치공학으로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네. 말도 안 되는 기대를 가지고 서로를 공격하고 있는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게 너무 참담한 것 같습니다. 아니, 두 분의 정세 분석에 동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번 대선이 역대 최고 격차가 어떻게 보면 MB와 정동영이 치렀던 선거보다도 더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박형광 기자는 동물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웠죠. 어차피 이게 때려 맞추는 거니까. 동물적으로 62% 정도 나오지 않나요? 62%. 오. 야, 그럼 역대 최고인데. 예. 근데 그 정도 나올 것 같은 게 지금 이 선배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렇지만 너무 비상식적인 행태를 좀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이. 네. 그래서 지금 출입하는 저는 이제 말진에 속하니까 어. 출입하는 말진 기자들의 그 어떤 분위기도 야, 이 당 뭐 왜 이래? 진짜 출입하기 싫다. 때려치고 싶다라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기자들도 사실은 뒷자리에서 하기도 하고 네. 보좌진들이 사실 많이 해요. 아, 보좌진들이 기자들한테. 아, 네, 정말 왜냐면 실무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분들은 이 지금 있는 어떤 정치인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도 본인들은 당에 남아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굉장히 본인들도 모멸감 느낀다라고 하거든요. 기자들이랑 있을 때 뒷자리에 술자리에서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자체가 조직표가 많이 안 붙을 가능성도 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박형광 기자가 이제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로 62%를 제시를 했는데 사실 저희 경향TV가 기자들의 무덤입니다. 이런 예측과 관측을 하신 분 중에서 맞춘 분들이 사실 많지가 않아요. 얼마 전에 이정주 기자가 대법원에서 아마도 당연히 이제 그 상고 기각을 할 것이다 이러면서 야. 만약에 그게 안 맞으면 네. 기자 은퇴를 하겠다 이랬는데 그 뒤가 더 중요해요. 저희 방송에 나오셔가지고도 어. 사법개혁 운동을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 이후에 뻔뻔하게 지금 기자 생활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네. 요새 직후가 언제인지에 대한 논란이 네. 좀 있으니까요. 네. 한덕수, 김문수도 직후에 단일화. 단일화한다고 했지만 그 직후가 언제인지 이렇게 지금 말 바꾸고 있으니까 아마 이정주 기자님도 아니, 언제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형관만 이 무거운 짐을 혼자 질 수가 없으니까 두 분 기자님께도 이재명 후보의 득표를 좀 여쭙습니다. 여기 무덤에 갇히게 되면 다시 못 나오는 거예요. 저만 살아남아야죠. 예. 약간 피해가면서 답을 해보자면 어제 저희가 이제 김종대 의원님과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요. 김종대 의원님도 이제 이런 이게 오히려 조이대발 상황이 생기면서 지지율이 더 올라갈 것 같다 이런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60까지 예측을 하시던데요. 60까지? 글쎄요. 근데 네. 뭐 아직은 좀 상황을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60은 사실은 대선에서 어마어마한 예, 숫자거든요, 이게. 예. 네, 근데 60. 아직 많이 20일 넘게 남아 있긴 하니까요.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때가 가장 많은 득표율이었고 그때 50% 그때 50%, 넘은 네. 상황이었는데 50%만 넘어도 사실은 저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렇죠. 기록이죠. 네. 예. 저는 55% 걸겠습니다. 55%. 이것도 사실 높긴 하고요. 근데 결국은 그 지지율 격차가 제가 너무 많이 건 것 같아요. 예. 근데 결국은 이 지지율 격차라고 하는 게 자체의 득표도 있지만 그 다른 이제 타당의 국민의힘 후보가 득표를 별로 못할 거라고 하는 전제 때문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지지자들이 투표장을 나가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국민의힘 저도 관계자들 만나보면 네. 있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성향을 바꾸거나 투표를 바꾸는 게 아니라 투표를 나가지 않음으로써 나오는 이 득표 차이라고 하는 게 있을 예. 거라는 걱정이고요. 실제로 2007년에 말씀하셨던 정동영과 이명박의 역대급 표차도 그 당시에 민주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가지 않음으로써 맞아요, 생겼던 맞아요. 예. 차여서 뭐 어떻게 보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싶긴 한데요. 그 사이에 어떤 쇄신이 있을지 모르니까 약간 여지를 남겨놓겠습니다. 있길 그때보다 바라기도 이제 하고요. 큰 격차를 예상을 하고 계신데
그렇다고 해서 이번 대선이 변수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불과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일단 이재명 후보가 순항을 하다가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날에 모두가 예측하지 못했잖아요. 정말 예측하지 못했고요. 저는 사실은 사법부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주저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어떤 사법부가 어떤 법적인 예를 들어서 판단을 내놓았을 때 그 법적인 판단에 대해서 내가 평가하기 시작하면 사실 끝이 없거든요. 맞아, 그 맞아. 진영에 예. 따라서 그거는 평가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번 대법원의 선고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내용보다는 거기서 뭐 때문에 이게 유죄다라고 했다기보다는 그 기간, 짧은 기간 동안 이거를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정말 제대로 그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회의가 없었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절차적인 문제들이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맞아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기자가 아니라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 그럼 어떻게 하자라는 거지? 어떻게 하려고 지금 대법원이 저런 선택을 하는 거지? 만약에 대법원이 그러니까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해서 실제로 고법으로 가서 대법까지 결과가 재상고의 결과가 대법까지 나온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고 그랬을 그러니까. 때 그러면은 나머지 대선 후보들이 누군가 한 명이 당선이 될 텐데 그 당선된 사람은 그럼 대법원이 뽑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난 이제 사법의 정치화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놀랍고 좀 유권자로서 화가 나기도 했었던 그런 변수였던 것 같아요, 이번에.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들이 저도 역시나 이제 분노를 했던 부분인데 결론적으로는 또 이제 아직 여전히 대법원이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거는 그 재판 중지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헌법 84조와 관련된 해석을 이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이후에 있을 논쟁으로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여전히 대법원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의 어떤 고민, 뭐 사법개혁 네. 이슈가 결국 이번 대선의 주요 아젠다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그러니까 민주당 혹은 뭐 민주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시기나 어떤 계기를 만났을 때 자꾸 이런 걸 한다라고 말을 하지 말고 꾸준하게 그걸 좀 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오해를 일관성 받지 있게. 않는다. 네. 사실 여론조사 관련해가지고도 민주당에서 한참 문제 제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명태균 게이트를 비롯해가지고는 여론조사를 손댈 부분들도 많고 맞아요. 네. 개선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요. 그 당시가 하필이면 오비락처럼 민주당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 제기도 굉장히 전파적으로 보이게 하는 지점들이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번에도 뭐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 있는 파기환송심 시기가 좀 미뤄졌다라고 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법개혁의 과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꾸준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법관 수를 늘리자 예. 이런 얘기 하는데 실제로 재판을 받는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상고를 하더라도 심리 불속행 기각이라고 그러니까요. 해가지고 본연의 판단 없이 이런 결과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불복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상황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뭐하고 이제서야 이제 법원 조직법을 개정해서 대법관 수를 늘린다고 하니까 뭔가 이해타산적인 행위로 이제 비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요. 네. 동의하는 거예요? 말을 해야지. 근데 저는 깜짝 놀란 게 평가처럼 보일 수 있는데 어. 은지 선배가 항상 말씀하시는 거 보면 네. 어디 대본 적어놓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빠르게 물 흐르듯이 말씀하시는 거 너무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네. 말을 하겠습니다. 저도 말이 되게 빠른데 오늘 김은지 기자 보니까 더 빨라. 천천히. 예. 너무 말을 대단하다는 정확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 정치 평론계 아웃사이더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좀 싶은데 여하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은 사후에라도 바로 잡아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 수요일에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청문회는 그대로 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다만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오느냐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문제가 될 텐데요. 원래도 안 나올 것 같았고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더 안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네.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실질화해가지고 청문회를 진행하는지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런 상황으로 얘기는 되는 것이고 그 민주당 상황은 여하간 재판 리스크가 좀 넘어갔기 때문에 뭔가 후보 이제 레이스 본선에 집중하는 모양새인 거고 여전히 본선의 문턱을 넘지 못한 정당이 있으니 국민의힘이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 경선 상황 보면서 송채경 기자는 출입도 했으니까 좀 어떤 생각 좀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이런 거 이제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그러니까 5월 3일에 김문수 후보가 최종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의힘이 좀 안 좋은 길로 가나 보다. 개혁보다는 사실은 이제 뭔가 다른 길로 가려고 하나 보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웠고 그동안에 사실 이제 김문수 후보가 토론회나 이런 거를 하면서 봤던 모습들을 봤을 때 좀 저분이 뭔가를 정치를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딱 그 선출이 되자마자 당 지도부에서 김문수 후보에 대한 단일화 압박을 시작하면서 와 여기서 더 나쁜 건 친윤계네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김문수 후보를 저는 전혀 좋아하지 않지만 어. 그분을 왠지 응원하게 되고 동정하게 되는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있어요 상황을 지금. 네. 만들고 있는 이거 자체가 비상식적인 거고 그러니까 사실 공당에서 자기네 대선 후보를 뽑았는데 뭐 백드롭도 뭐 안 바꿔주고 그러니까요. 이 여러 임명장도 못 줘. 임명장도 뭐 어. 안 준다 그러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비상식적인데 그리고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는 정말 아무런 의지도 없어 보이는 네. 사람이 나와서 나는 모르겠고 당이 알아서 할 그러니까, 거예요. 네. 나는 수동적으로 그냥 당이 하는 거 알아서 이제 뭐 숟가락 주면은 저는 이제 떠서 먹기만 할게요. 이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과의 단일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코미디스럽다. 이런. 아니 그리고 생각이 이제 들어요. 경선의 시원부터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8명이서 하면서 뭔가 재미나 감동을 주겠다고 목표를 했지만 그 과정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게 많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웃긴 게 어쨌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경선을 거쳐서 뽑힌 후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그 후보를 두고 내려와라. 그냥 별 이유는 없어요, 사실은. 지지율 차이도 별로 네, 없는데. 별 이유는 없어요. 그 왜 내려오라고 이게 약속이 아니잖아, 이거는 약속이랑 보니까. 네. 다르잖아. 그리고 그 웃긴 거는 어쨌든 지금 당원 74조 2항 그래서 대통령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대통령 바꿀 수 있다. 뭐 후보를 이런 바꿀 수 있다. 후보를 바꿀 수 네.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 상당한 이유로 국민의힘이 어제 당원들 대상으로 돌렸던 그 여론조사 어. 를 이유로 들은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당원들이 네. 원하고 있다. 음. 후보를 바꾸기를. 음. 근데 그 당원 그 여론조사도 그 투표율이 30%도 안 돼요. 투표율이. 네. 투표율이 30%도 관심도 안 됩니다. 적다. 그러니까. 네. 별 관심도 없는 거죠. 난장판이니까 네. 그렇죠. 네, 지지해도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단일화가 되더라도 사실 국민의힘 보수 쪽 표가 모이기가 힘들 거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 기자들의 분위기도 그 어쨌든 기자들이 김문수 후보가 돈이 없는 사람인데 대출을 받아서 기탁금을 마련하고 해서 이 과정을 다 지켜봤거든요. 정말 어렵게 3억 원 냈는데. 네. 네. 그리고- 3이라고 그만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얼마나 화가 나. 얼마나 네. 억울해요. 그래서 그 기자들도 굉장히 동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이게 되게 웃긴 게 어쨌든 시간을 같이 보냈잖아요. 경선 기간에 그러니까요. 기자들이. 네. 근데 갑자기 한덕수 뭐라고 와가지고 지금 당을 먹으려고 하냐라는 생각을 기자들도 합니다. 기자들도 실제로. 그렇게 네.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 기자들 사이 소문은 아마도 토론회 가면 예.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연단에 서면 설수록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최근에 연단에선 그의 모습은 굉장히 이렇게 명칭하죠. 강직할 수가 없어. 굉장히 그렇잖아요. 명징하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로서는 별의 순간이 온 것이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때가 없고요. 실제로 데이터 검색량으로 저희는 이제 유튜브들 체크를 하는데 김문수 데이터 검색량이 확 뛰었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 그랬구나. 왜냐하면 싸움 재미라고 하는 게 네. 기본적으로 사람들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데다가 유권자들은 기본적으로 언더독에 마음이 가거든요. 맞아요, 두드려 맞아요. 맞는 예. 사람한테 마음이 가지 힘이 있고 나가라고 그 어떤 깡패 같은 모습을 보이는 행태에 대해서는 마음을 두기 쉽지 않기 때문에 김문수로서는 지금 굉장히 그 별의 순간을 잡았다라는 생각이 들 것이고요. 명분도 본인한테 있고 시간도 본인한테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김문수는 버틸 것으로 보이고요. 삶의 성정과 어떤 경험을 보더라도 그렇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꽃꽃 문수. 네. 별명이 꽃꽃 문수입니다. 고문을 당해도 네. 이름을 불지 않았는데. 노동운동도 하면서 그 시절을 거쳐왔는데 김문수 입장에서 이 정도 억압과 탄압은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아니 분들이 근데 많더라고요. 국민의힘은 지난번 대선도 용병 들였다가 지금 당까지 망하게 생겼는데 그러게 이번에도 왜 또 용병 수입해가지고 이렇게 굳이 선거를 끝까지 치르겠다 패배가 뻔히 보이는데 왜 그런 겁니까? 저는 정말 이 고질적으로 바깥에서 정치적인 인물을 수혈해 오는 이 문화 자체가 저는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국회의원들도 그러니까 예전에는 보좌관 출신 분들이 국회의원으로 많이 가고 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문화가 거의 없어지고 그냥 바깥에서 다 외부 전문가들 모셔와가지고 국회의원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진이라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스킬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사람들과 대화를 나눈다든지 아니면 정말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떨어져요.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번 대선에서 그렇게 바깥에 들여와서 망했는데 이번 대선에서 또 한덕수를 데려온다는 것 자체가 데려와서 정말 예.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는 진짜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분석을 하듯이
당권 네. 때문에 당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바깥에서 데려오면 이분이 이제 당권을 주장하긴 힘드니까 네. 본인들이 쭉 그냥 당권을 가지고 있겠다. 그리고 사실 당권이라는 게 뭐 지도부가 돼서 내가 대표가 돼서 뭐 이게 아니라 공천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지방선거, 맞아요. 그 다음에 네. 총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정치인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뭐 소신이고 철학이고 떠나가지고 자기 뺏지다는 거. 이게 맞습니다.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그거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너무 안타깝게 그지 없는데 사실은 이제 이 김문수 후보 그다음에 이제 한덕수 후보 말고도 실제로 이제 홍준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있었죠. 박형원 기자 두 캠프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경선 과정에서. 이게 되게 재밌는 말이 도는 게 지금 그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에 대해서 목리를 부리고 있다라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한동훈이 됐으면 좋았을 거다. 이제는 이제 와서. 차라리 한동훈이다 심지어. 네, 왜냐면은 한동훈은 협박이 통했다. 협박이 통했다. 왜냐면 아직 단계 논란도 아직 남아 있고. 예. 어. 그래서 못 실질적으로 이제 버틴다. 제가 뒤에서 취재를 해보면 예. 한동훈이 됐을 때는 윤리위를 열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다. 윤리위를 열려고 네, 하는 그렇게- 훌륭한 계획이 있었군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네. 있어요. 실제 당사자들이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 그래서 그때는 근데 김문수 후보가 되다 보니까 너무 청렴해. 너무 윤리적이야 사람이. 너무 도덕적이야. 너무 뭐가 없어요. 제가 어제도 사실은 저녁에 좀 뻗치기를 했는데 김문수 봉천동 후보 집에? 네, 네. 잠깐 만났어요. 만났는데 오. 뭐 따로 별말을 안 하셨는데 네. 그 만날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에 현관문에 이렇게 도어락 같은 게 이렇게 요즘 아파트처럼 요즘 벽이 없다. 아파트처럼 예. 그 현관이 없어요. 1층에 이게 네, 그냥 바로 다 뚫려 들어가요? 있어요. 아, 그러니까 네. 제가 기다리면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로 굉장히 검소한 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고 네. 돈으로서도 그렇기 때문에 꼬투리 잡을 게 없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도. 그랬구나. 아, 네. 물론 뭐 지금 일반 국민 난감한 시각에서는 상황입니다. 꼬투리 잡을 게 있는데 국민의힘 시각에서는 왜냐면 그분의 과거의 발언과 그러니까. 어떤 행적들을 보면 비판할 그렇죠, 것들이 꽤 있긴 합니다. 아니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박형환 기자를 김문수 후보가 만났을 때 네. 뉴스공장 박형환 기자로 했을 거 아니에요? 명함 드렸죠. 예, 뭐라고 말이 돌아왔습니까? 네. 뉴스 공장 이렇게 하시더니 나도 공장에 많이 다녔지 뭐 이런 거 아니죠? 아니 바로 올라가셨어요. 그건 아는구나 뉴스 공장이 뭔지는. 뉴스 네. 공장하고 표정이 좀 어두워지시더니 그냥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 하나만 받아달라고 해도 안 된다고 저도 하고 노동자입니다. 공장 노동자입니다. 많이 그랬어 그냥. 그러니까. 계단을 2개, 3개씩 올라가시더라고요. 네. 오. 그리고 이 홍준표 후보가 굉장히 이제 독한 말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분란의 책임은 바로 윤석열에게 있다. 그리고 당 지도부에게 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얼마나 분노했으면. 저는 정말 이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정계 은퇴한다고 했는데 전화 다 받으시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시고 기자들 전화 다 받아 보니까. 다 하시고 어.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이제 언젠간 미국 갈긴 가시겠죠. 근데 그 전까지 이제 하고 싶은 말 다 하시는데 기탁금 돌려달라. 저는 이 말이 제일 웃겼던 것 같아요. 아니 이럴 거면 진짜 기탁금 돌려줘야지 후보들한테. 아니, 그러니까. 뭐 하는 짓입니까? 근데 저는 미국 간다고 하는 것도 사실 진짜 갈 수 있나 이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명태균 게이트 수사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출국지가 안 돼 돼 있지 있나? 않을까. 예. 예, 예. 그렇구나. 근데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저는 경선 과정에서 약간 실망하긴 했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 좀 홍준표의 모습은 좀 아니다. 약간의 이제 뭐랄까 톡톡 튀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사라지지 않았나. 재기가 약간 네, 좀 재기발랄한 게 사라지- 조금 네. 사라지지 않았나. 그리고 막 중간에 나 그만하고 싶네요. 막 이렇게 되게 지친 모습 이런 거 보이면서 그런데 오히려 이제 경선 떨어지고 나니까 네. 하시는 이제 워딩들이 다 맞는 말. 어쩜 이렇게 맞는 말을 하시나.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도 사실은 경선 떨어지고 나서 이제 단일화 논란이 벌어지자마자 이럴 줄 몰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상하게도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하면 되게 얄밉고 이거는 이제 받아들이기 쉽지 않겠는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홍준표 전 시장 얘기하면 되게 막 뭐랄까 유쾌하고 재밌고 약간 이렇게 느껴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홍준표 시장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수 언론들 위주로 만나지만 한겨레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 걸로 알고 있고 예전에도 보면 인터뷰를 네. 한겨레는 꼭 해줍니다. 그래 인간적으로 봤던 홍준표 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거든요. 예전에 이제 그 새누리당 출입할 때 홍준표 그때 당시 대표였나요? 그때 이제 같이 한겨레 이제 출입 기자랑 같이 저녁을 먹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되게 그러니까 뭐랄까 가정적이려고 노력한다? 전혀 안 어울리는데 앵그리 홍인데. 앵그리 홍인데 어. 가정적이려고 노력하니까 아내 얘기를 좀 많이 하셨던 기억이 나고. 부인 얘기를 많이 하고. 네, 그때 그 앵그리버드 눈썹 있잖아요. 네네. 그때 화제가 됐어요. 지금은 남성들이 그 문신해가지고, 눈썹 예. 문신 많이 하지만 그때는 홍준표 대표가 이제 거의 처음 했는데 너무 진하게 해가지고 앵그리 홍이라는 이제 별명이 붙었는데 그때도 이제 그거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아내가
자기를 붙잡고 이렇게 눕히라고 하더니 그 문신한 강제 문신했다. 강제로 하게 했다. 그래서 자기는 아내 말을 잘 듣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던 그래서 기억이 가정에다 나고. 이제 특활비도 갖다 주고 이런 거 아,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너무 아내 말을 잘 듣다 보니까. 뼈가 있는 한마디. 그리고 약간 뭐랄까 뭐 기자들한테 애정이 있고 재치 있게 뭔가 이제 서로 대화를 하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홍준표가 정치를 굉장히 오래 한 홍준표가 참고 참다가 이제는 안 되겠어가지고 윤석열이 벌인 일이다. 이게 한덕수를 영입해 온 것은 그렇게 직격을 한 것인데 실제로 윤석열이 기자들이 보기에는 대선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계산책 사진을 공개한 시점이 본인이 공개한 건 아니긴 하지만요. 네.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게 본인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좀 과시하는 듯한 것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윤석열 전직 대통령이었던 윤석열 씨가 무언가 벌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은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이건 취재 영역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의심을 이 정도 하는 거면 사실 그러니까.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지점은 있는 것 같아요. 대선을 뛴 사람 당사자잖아. 그러니까 아무 근거도 없이 윤석열을 거명을 했겠습니까? 그럴 일 없는 건데 실제로 취재하다 보면은 그 의원들을 대리인으로 해가지고 윤석열 입김이라는 게 경선 과정에 지금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결정들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의원들이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경선 과정에서 보면은 사실 처음에는 홍준표 캠프의 그 어떤 분위기 엄청 좋았거든요. 우리가 된다. 네, 된다. 그리고 네. 의원들도 굉장히 많이 붙었어요. 거의 50명 가까이 모였고. 예. 네, 그래서 홍준표 시장도 말씀하시는 게 그 경선하기 바로 나흘 전에 자기도 분위기를 감지했다라고 그러니까, 하잖아요. 네. 그러면 무언의 어떤 누군가의 어떤 오더가 있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라는 걸 기자들도 느껴요. 그래서 네. 어제 밥 먹었던 의원이 오늘 밥 먹을 때 달라져요. 말하는 게 완전 바뀌더라고요. 어떻게 바뀐 겁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원래 홍준표가 된다, 홍준표를 지지한다라고 하던 분이 갑자기 김문수 쪽으로 돌아서는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네. 그거는 누군가의 그러니까 집단적인 어떤 오더가 있지 않은 이상 일어나기 힘든 일이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긴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캠프를 옮긴다는 거는 본인이 생각한 정치적 가치, 신념하고 다 있어야 되는데 어제는 홍준표, 오늘은 김문수 이래버리면 도대체 그 사람이 지향하는 바는 뭔가 네. 이런 의심 들지 않습니까, 솔직히?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정치부 출입할 때 여러 가지 뭐 개파도 있고 뭐 어. 계보도 있고 정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파라고 하면은 사실은 정파라고 하면 정치적인 철학, 소신 이런 것들을 이제 공유하는 사람들끼리의 맞아요. 모임, 네. 이제 그런 것들은 굉장히 활성화되면 좋은 거죠. 끼리끼리 모이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자기네들끼리 정책 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개파라고 하는 것도 사실 예전 개파는 어느 정도의 이제 정치적인 소신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다면 지금은 정말 정치적인 이해관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그러니까, 네.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게 그냥 개파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친윤, 명,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뭐 다 마찬가지인데 이게 정말 자기 공천권 아니면 어떤 소신이나 철학을 두고 모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그렇게 쉽게 바뀔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게 저는 이제 그러니까요. 그런 모습들이 좀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덕수와 김문수를 지지할 때는 뭔가 그 기준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김문수의 이런 점, 이런 가치 지향, 한덕수의 이런 점, 이런 지향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고 오로지 지지율이 누가 높다 낮다만 가지고 얘기하면서 대선에서 우리가 이재명을 꺾어야 된다 이런 얘기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근데 사실 기자들도 모르지 않아요? 지금 한덕수가 어떤 가치를 내세우고 어떤 정책적인 여기 정보도 아젠다를 옮겨다니셔가지고 판단할 수가 보니까, 네. 아니, 심지어는 하다못해 지금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탄핵과 계엄에 대한 한덕수의 명확한 입장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들어본 적이 맞아요. 없어요. 네. 그 관훈 토론에 나와가지고 하는 이야기도 사실상 이제 팩트 체크를 해보면 틀린 말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기자인 저희가 현장에서 보고 있는 저희조차도 두 사람의 차이와 두 사람이 지향하는 바가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유권자 입장에서는 뭐고 심지어 의원들 입장에서는 뭔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결국은 그런 걸로 누군가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때그때 이해관계와 어떤 시류에 맞춰가지고 자기 입장들을 바꾸고 표변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니 정말로 이제 대선이 대선다워야 된다는 거는 국민들이 그래도 5년 우리 정부를 이끌 사람을 뽑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진 정책이 무엇인지 이런 게 좀 얘기가 돼야 되는데 이번 이 파면 이후에 치러지는 후폭풍 때문에 정책 의지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고 특히나 우리 이제 그 민주 진보 진영을 보더라도 진보적인 정책 아젠다 쉽게 얘기하면 진보 정당의 후보들이 되는 목소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주목하지를 않거든요. 문제가 좀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그리고 그거는 사실은 이제 지난 총선에서 정의당이 한석도 얻지 못하면서 그 이후에 따라오는 이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윤석열 이제 정권을 거치면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에서 워낙 실정들을 많이 하니까 거기에 이제 관심을 쏟기 바쁘고, 맞아요. 또 네. 이재명 이제 민주당 대표를 굉장히 사법 리스크로 옥죄니까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무슨 진보 아젠다를 내놓기보다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들밖에 맞아요. 네. 없어지고 사람들의 관심도 거기로 쏠리다 보니까 사실 진보적인 아젠다나 의제들이 정말 우리의 뉴스에 올라간 기억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그다음에 사실 지난 총선에서 정의당이 의석수를 얻지 못한 것은 물론 이제 근본적으로는 정의당 지금 이제 민주노동당으로 이름을 바꿨지만 네. 정의당이 잘 못한 측면이 있죠. 대중들한테 잘 다가가지 못한 측면이 있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양당 다 공히 이제 위성정당을 만든 그런 상황이 작용이 어느 정도는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진보적인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이제 네.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진보적인 의제가 지금 계속 묻히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대선까지 불구하고 이어지는 보니까 대선 후보는 냈더라고요. 예를 들면 원내정당 중에서는 진보당이 이제 김재현 후보를 냈고, 네. 그리고 원내정당 중에서는 민주노동당이라고 하죠. 권영국 후보를 내놨는데 이 두 후보들이 사실은 대선을 완주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사실 솔직히 관심이 왜냐면 물론 심상정 그 전 의원 같은 득표력은 없겠지만 지난번에 심상정 전 의원의 끝 완주가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패배로 이어졌다는 분석 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진보정당 후보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대선을 치를 것인가 좀 관심이지 않습니까? 네, 저도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안 그래도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에 경향신문에서 일면으로 맞아요. 진보 진영 네, 관련해가지고 네.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 깊게 잘 봤는데 거기서 나온 것처럼 저는 사실은 이재명 후보와의 단일화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이재명 후보는 그 단일화가 필요 없는 후보거든요. 워낙 대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그 기사에도 나왔다시피 정의당 지금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에는 TV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그 TV 토론회를 하나의 기회로 삼아서 거기서 진보적인 아젠다를 좀 설명을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지지를 조금씩 받아낼 수 맞아요. 있는 네. 그런 발판으로 삼는 게 이번 이제 대선에서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 해보는 게 뭐 김재현 후보도 나이는 어리지만 정치한 지 굉장히 오래됐고 맞아요. 권영국 그 후보 같은 경우는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거리의 변호사로 워낙 진명도 높은데 그러니까 우리 진보정당이 또 새 인물을 발굴하는 능력이 좀 더 있었으면 어떨까. 이분들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고 새로운 인물이 전면에 나오는 경우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약간 식상함을 느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잘 모르긴 하지만 진보 정당에서 새 인물을 발탁을 하다가 사실 이번에 좀 많이 실패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담감이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저도 권영국 대표님 거리의 변호사라고 해서 저랑도 인연이 좀 있는데 아 그래요? 무슨 인연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쿠팡 취재를 좀 오래 했기 때문에 오. 권영국 대표께서도 쿠팡 네. 관련해서 일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네. 실제로 보면은 저런 분이 정치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나오셔서 반갑긴 한데 좀 소구력이 없어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선배가 말씀하셨지만 이번에는 단일화를 뭐 이재명 후보랑 하는 것보다는 완주를 해서 본인들 진보 정당의 어떤 아젠다를 좀 설명하고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네. 좀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12월 3일 비상계엄부터 4월 4일 헌재 파면 결정에 이르기까지 그 뭐 세대나 성별로 나눠서 좀 그렇지만은 청년과 여성의 역할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런 그 빛의 혁명 완수가 안 됐을 텐데 그런 아젠다를 좀 이렇게 진보 정당 주도로 좀 얘기할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정말 계엄의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한테 더 나은 논쟁을 할 권리를 빼앗아갔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 시국에 다른 이야기를 할 공간 자체를 없애버리고 왜냐하면 아예 계엄을 부인하거나 혹은 뭐 계엄을 이렇게 찬성하거나 그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이 공고하게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를 할 공간들을 아예 없애버리면서 이 이야기가 더 시급하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앞장서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 선악의 다툼 같이 되어버린 이 시국 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어떤 더 나은 논쟁할 권리를 좀 없애버렸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 최근에도 뭐 기후위기 관련해가지고 기후위기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바란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전혀 조명을 못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안타깝고요. 사실 서구 같은 경우에는 기후위기와 관련된 입장이라고 하는 게 되게 치열한 진보 보수의 다툼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그게 되게 착하고 좋은 말처럼 여겨지긴 하지만 엄청나게 정치적인 맞아요. 아젠다예요. 네. 근데 지금은 이거를 수습하기에 너무 이제
그러니까 아예 한 30%의 그 정도의 공간 세력이 있다 보니까 공간이 없어서 좀 너무 답답하다 이런 이야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아젠다를 가지고 완주하는 후보가 좀 체력을 네.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주 정치공학적으로 말하면 사실 이재명 이제 후보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서로 단일화라고 하는 건 단일화 게임이기 때문에 주고받을 게 있어야지만 맞아, 가능한데 맞아. 서로 주고 받을 게 별로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도 좀 완주를 독려해야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안타까운 상황은 윤석열이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래도 윤석열이 무너지는 여러 가지 결정적인 국면들이 있었지만 가장 핵심적인 국면은 우리 박형광이 만들었던 명태균 게이트 그 시발이 아닐까 싶습니다. 작년에 네. 올해 한국 기자상을 받으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 어떻게 네. 보면은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됐는데 이제 다 지났으니까 취재 비화 같은 게 있으면 좀 시작 좀 해보시죠 좀. 취재 비하라고 하면은 사실 이거가 이 시작점이 그 천하람 의원이었습니다. 아 천하람 의원이었다. 우리 이준석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A, 그러니까, B 네. 의원 중에 한 명이 그러니까, 네. 천하람 의원께서 그 술자리에서 네. 그 김건희 여사가 텔레그램을 보냈고 그 텔레그램을 내가 봤다. 그러니까 지역구로 이동하라는 텔레그램을 모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냈고 그 네. 텔레그램을 내가 봤다라고 말을 하면서 시작을 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게 누군지 뭐 정확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네. 그것에 포착해서 야 이거 한번 알아봐라고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이준석 의원이 처음 칠불사 그 명태균 이 관련한 얘기를 해준 거였죠. 아 이어지게 되는 상황이 결국은 천하람을 시발로 해서 이준석을 경유해서 보도가 네. 나오게 됐다는 건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김영선의 공천과 관련된 문제로 시작을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처음에 이제 사실은 정권이 워낙 이제 당시에 살아있는 권력이다 보니까 기사를 쓰는 과정에서 회사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솔직히 불안하지 않았습니까? 엄청 불안했었죠. 네. 그때 그리고 이제 바이라인도 넣을 거냐 말 거냐를 두고 고민을 했었어요. 자기 이름을 넣을지 말지 네, 회사 네. 이름으로 갈지 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데스크 이름으로 갈 건지 아니면 취재 기자 이름으로 갈 건지도 고민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고소가 들어올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근데 첫 기사가 나갔을 때 고소를 안 해서 뭐지?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저희가 어쨌든 이 명태균 게이트의 키맨 핵심 증인이 강혜경 씨인데 강혜경 씨 만나는 거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네. 강혜경 씨라는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고 음. 그때 그래서 강혜경 씨를 만나기 위한 여정이 좀 저한테 힘들었었습니다. 예, 그게 제일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저희도 이제 세 분도 저까지 포함 3명 다 마찬가지지만은 특종을 좀 해봤기 때문에 네. 한번 이렇게 보도가 나가면은 제보의 쏠림 현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당시만 하더라도 혼자 다 이렇게 감내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았습니까? 아 그때 당시에는 제보를 할 거는 없었어요. 오히려 원래 말해주기로 했던 분들이 다 숨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 네, 이게 처음에는. 하려고 예. 했던 분들이 네, 그리고 이 명태균 게이트 하면서 모두가 다 처음 입장과 계속 달라졌었어요. 계속 숨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굉장히 강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네, 사람들이. 그래서 계속 다시 살아날 거기 때문에 이거 못하겠다. 그래서 계속 뒤로 빠지는 형국이어서 그게 굉장히 힘들었고 근데 갈수록 주목도 화제도는 높아져서 그 굉장히 압박이 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잠을 거의 못 자고. 그러니까 네. 네.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 실체라는 게 보면은 윤석열은 당연한 거고 김건희 관련성을 사실은 세상에 드러냈다는 게 맞습니다. 사람들이 네. 굉장히 놀랬던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김건희가 누구에게 의존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런 단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좀 놀랐던 게 왜 명태균이라는 사람한테 사실 아무것도 아닌 지역에 있는 어떻게 보면 정치 컨설팅 하는 사람 좋게 봐도 그 정도의 사람인 건데 그 사람한테 목을 맸을까가 굉장히 좀 이 나라의 어떤 국민으로서도 한 시민으로서도 굉장히 좀 치욕스럽더라고요. 왜 이 사람의 말을 그러니까, 듣고 네. 국정을 운영했다라는 것이 계속 점점 드러나면서 그랬었던 기억이 나고 또 재밌었던 거는 이 강혜경 씨를 만나기까지는 사실 그 저희 기사에 나왔던 DC 익명으로 나왔지만 네. 그 DC가 사실 단초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DC가? 네, DC가 본인이 많은 걸 알고 있어서 얘기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점점 이제 그 선을 긋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에 그 형님이 돌아가셨어요. DC의 형님이 DC 형님. 예. 그래서 저희가 찾아갔죠 장례식장. 장례식장을 네, 그래서 장례식장에 밤새면서 말해라. 그래서 사실 이게 기자로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어려운 그렇죠. 네, 예. 장례식장에서 상당한 사람을 두고 너가 알고 있는 거 말해라라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부분이었는데 그
마지막에 마음의 문을 열었던 것은 그거였습니다. 그 발인 날 아침에 이 관을 운구를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박형광 기자가 나섰구나. 안 네. 왔어. 딱 3명이 안 왔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딱 3명이었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운구를 저희가 했구나. 운구를 예. 하고 그때부터 이제 조금 취재원의 마음을 얘기를 열기 해주시고 강혜경 씨도 그때 만나보라고 네. 얘기를 해주셔서 그렇게 했던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취재원들의 협조가 없었다면은 이 사안이 이렇게 끝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대통령실 해명도 들어야 되고, 아마도 누군가는 정보를 더 알고 싶기도 하고, 대통령실에서 우리 박형광 기자를 접촉한 사람이 있었죠. 많죠. 네. 네, 많죠. 어떤 식으로 접촉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처음에 이제 기사 나가고 제일 처음 연락 왔던 게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좀 드리면 김한길 쪽 사람이 연락이 왔었어요. 김한길 쪽 사람. 약간 이렇게 중도 이미지를 포장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접근한 거죠. 저랑 예. 인연이 있었던 사람이 연락을 해야 어. 되니까 그래서 연락이 와서 자기 이민 가야 되는 거냐고. 일부러 이민 가야 되는 거냐고. 울상지면서 더 예. 있냐, 뭐가 있냐 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그래서 제가 저자세로 나오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그건 못 알려드린다 하고 말긴 했는데 그런 식으로 연락이 계속 왔던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예를 들면 세게 나온 경우도 있었어요. 대통령실에서 이런 식으로 자꾸 쓰면 네. 가만 안 두겠다. 예를 들면. 네. 근데 진짜 재밌는 게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아 진짜로. 네. 아예 입장도 저희는 저희가 제대로 받아본 적이 쓰면은 없지. 네. 입장을 제대로 낼 줄 알았는데 입장도 안 내고 아예 그렇게 압박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인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이 문제는 진짜 리스크라는 거를 예. 본인들도 알다 보니까 그냥 무답으로 나온 것 같은데, 그런 것 그런 상황이 이게 보도가 된 지가 처음이 언제죠? 9월 5일 날. 그러니까 작년 9월 5일이면 1년 이제 좀 과장 보태서 1년 다 돼 가는데 검찰은 왜 부르지도 않는 겁니까 지금? 예, 그거는 사실 박경광 기자가 좀 더 이야기를 해주셔야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 검찰이 이것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수사의 여러 건에 있어서도 지금 건진 관련된 걸 가장 좀 많이 수사가 되어 있는 것처럼 맞아요. 보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도 김건희 씨가 아직 피의자로 적시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인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권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이후에 어떤 개혁의 대상으로서의 본인들의 인지를 전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윤석열 씨가 여전히 어떤 뒤에서의 그립을 잡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좀 사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러고서는 보통의 검찰의 어떤 보법이라고 한다면 맞아, 이제 예. 권력에 힘이 빠진 쪽에는 정말 물어뜯기 바쁜데 세게 가야 되는데. 왜 이러는 건가에 대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명태균 게이트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아마도 이준석 개혁진단 후보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두 분 모두 다 솔직히 이준석 후보랑은 기자라면 안 만나본 사람 잘 없잖아요, 솔직히. 예. 그럼요. 이준석 후보 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새누리당 출입할 때 그때 박근혜 퀴즈로 새누리당 비대위원일 비대위원으로 때. 처음 왔을 때부터 꼼꼼할 이제, 때 그러니까, 네. 꼼꼼할 때 이제 만났었죠. 저는 이준석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능력 있는 정치인이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사실은 그 꼬꼬마 시절에 비대위원으로 정치계에 입문했을 때 사실은 거기서 그냥 쓰러지고 많은 정치인들이 그렇죠. 대부분이거든요. 얼굴마다마다 끝나지 네. 그냥. 예. 그러니까 그때 손수조 씨가 맞아, 사실은 그런 그렇네. 식으로 왔다가 어. 이제 쓰러져 간 하나의 인물 중에 한 명인데. 그래서 다시 김문수 캠프에 어, 아 그렇구나.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게 정치인. 근데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정치 잘한다. 그다음에 박근혜 퀴즈로 들어왔지만 박근혜 당시 이제 대표에 대해서 할 말은 다 하는 이제 그런 모습. 그다음에 사실 이제 뭐 국민의힘 당대표 할 때도 윤석열이라고 하는 권력에 굴하지 않는 모습.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10년 넘게 정치를 하면서 의원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정치판에 오래 남아있기가 또 쉽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네, 심지어. 영향력을 끼치면서. 예. 그리고 정말 개혁신당을 창당해서 그 어려운 지역구에 당선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이거는 정말 남다른 그것도 삼자구도. 남다른 능력의 네. 정치인이다. 하지만 힘터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보통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저희가. 예. 하지만 이 이야기하려고 앞에 같은데요? 하지만 뭐 이준석 뭐 후보랑 친하기도 어. 하지만, 그러나 이준석 후보를 저는 지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이제 층이 20, 30대 남성층. 이제 여기에 이제 상당히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 사실은 이 지지가 이제 그 이준석 후보에게는 독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 예. 가지 이제 정책 공약이나 이런 것들 보면, 왜 작년 이제 총선 때 내놓은 공약 중에 제가 진짜 깜짝 놀랐던 게, 경찰 소방 공무원 하려면 여자도 군대 갔다 와라. 야, 그건 진짜. 이 예. 공약은 진짜 이 그러니까. 공약 하나만으로 이준석 혹은 개혁신당을 지지하기가 정말 쉽지 않겠다라고 네. 느낄 만큼 정말 어떤 뚜렷한 한계를 보여주는 모습들,
그게 이제 이준석 후보를 이제 붙잡고 있는 것 같다. 네. 저는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어요. 아니 김은희 기자도 이제 사석에서 이제 이준석을 많이 만나봤을 텐데 사석에서 만나 이준석이 매력적입니까 실제로? 근데 사석에서 그렇게 많이 만나진 않아요. 기자니까 만났다 정도로 이야기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명징하고 명료하다라고 하는 것이 주는 이준석 이제 의원의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어떤 이야기에 있어서 자기 입장을 피하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치인들 중에서는 굉장히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그런 이야기들을 빙빙 돌리거나 이야기하지 않는 맞아요. 경우가 예. 있는데 이준석은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강점이 있는 정치인은 맞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강점이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본인이 어떤 실수라든지 잘못된 관점에 대한 지적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대표적으로 소위 사회적 약자라고 지목되고 있는 뭐 여성이라든지 맞아요. 장애인이라든지 네. 이런 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 이번에도 동독여대 시위에 관련해 가지고는 폭력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그러니까,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맥락을 쉽게 가지고 와서 치환해버려서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걸 또 지적을 하면 자기의 논리가 옳다면서 굉장히 다른 이야기로 완전 맞아요. 가버리는 것이어가지고요. 과연 그게 얼마나 유의미할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특히나 장애인과 관련해가지고는 뭐 맞아, 박경석 네. 대표와 대화하는 모습까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그것을 완전히 다른 식으로 오도해서 본인이 굉장히 논리 왕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적절한가라는 생각이 들죠. 아니 사실은 기자들이 이준석이라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낀 여러 가지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밤새 술 먹었는데 쉽게 다음날 기사거리 안 나오면 제일 이제 황당한 건데 이준석은 늘 만난 사람들 줘요. 족족 네, 얘기하는 게 하나씩 알려준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박형환 기자 한때는 이준석한테 많이 빠졌었던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하나씩 줘가지고 지금 보니까 고백하세요 빨리 지금. 네. 굉장히 가깝게 지냈죠. 네, 굉장히 가깝게 지냈고 뭐 인간적으로라기보다는 저도 이제 기자대 취재원으로 굉장히 가깝게 지냈고 왜 그런 이유가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뭐 명징성, 합리성 그리고 항상 그 고급 소스를 줘요. 네. 고급 소스. 네, 뭔가 고급 정보 보고할 거리를 제가 이제 정보 보고해서 이제 선배님들께 드리는 거죠. 네, 올리는 거죠 데스크에. 그러니까 그렇게 할 만한 거리를 주고 맞아요. 그리고 네. 소소하게 기사를 쓸 수 있을 정도의 소스를 던져줍니다. 네, 그래서 항상 좀 가깝게 지냈던 것 같고 네. 물론 주는 족족 다 받아서 쓰는 건 아니에요. 말이 되는 것만 쓰는 거지. 네. 이제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주면 얘가 좀 잘 받아 먹네 하고 이제 친하게 지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명태균 게이트를 하면서 그런 명징성 본인의 강점이었던 합리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무너졌죠. 왜냐면 비논리적인 대응을 하니까. 그쵸. 네, 네. 평소 보이지 않던 모습을 보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 공천 관련해서도 김건희 여사가 선의의 조언이다. 뭐 이런 식의 말을 한 것들을 반추해 보면은 네. 이번 그 이제 이준석 의원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스피커 파워가 굉장히 많이 낮아진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최근에는 박형원 기자 이제 사이가 틀어진 건 알고 있는데 네. 연락을 좀 시도했다거나 네. 이런 적이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국회에서 이제 만나면 인사는 합니다. 인사는 하고 안녕 이렇게 하고 안녕하고 바로 가시더라고요. 이제 휙 예. 가는 거예요. 예. 다만 아직까지도 이준석 의원은 측근들은 연락을 줘요. 이준석 주변에 있는 측근들과는 사람들은, 연락을 합니다. 또 쓸까봐. 혹시나 한번 체크해야지 이제 쓰나 안 쓰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 연락을 차원에서. 하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측근 중에도 이제 떠난 측근들도 꽤 있거든요. 네. 이준석 의원을 떠난 측근들도 있는데 그분들도 지금 와서 얘기하는 것은 물론 이준석 의원이 그 전에 정치 커리어를 많이 쌓아왔고 본인의 능력도 있지만 명태균 씨와 굉장히 가깝게 지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의 말과 글들이 다 명태균으로부터 나온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도 스스로 하더라고요. 측근들도. 예. 그렇구나. 그런 상황이다. 비단 주머니 약간. 네, 아니, 비단 솔직히 주머니 이제 같은 우리 것도. 기자 좀 오래 했으니까 정치부 오래 해봤으니까 명태균이라는 사람 노출된 명태균이겠지만 정치적인 그런 능력, 해안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잘 못 느끼겠어요. 네. 네, 저는 잘 못 느끼겠고 그런데 제가 왜 정치인들이 이렇게 명태균 같은 사람한테 빠졌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그냥 개인적으로 해봤을 때 그러니까 의외로 정치부 출입하면서 이런 이제 무속 뭐 이런 거에 기대는 정치인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깜짝 놀랐는데 뭐 사실은 그런 것들이 그 사실 김건희 씨나 아니면 윤석열 부부만 봐도 그런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지가 이미 다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여전히 예전부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횡행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갔고 아마 그런 측면에서 명태균 씨도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이지 않았을까 그냥 그런 생각을 김문희 해봐요. 기자는 어때요? 근데 조언은 굉장히 잘 만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언은 잘 만든다. 예,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별의 순간이란 말로 히트를 맞아, 치지 예.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도 명태균 씨 주장에 따르면 본인이 조언을 저작권이 했다는 나한테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비단 주머니라든지 이런 식의 2022년 대선 당시에 이준석의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명태균한테서 왔던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이제 측근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그러니까, 것도 네. 사실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어떤 센스가 있는 것은 분명한데 결정적인 것들을 틀리잖아요. 윤석열이 계엄을 하고 윤석열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뭐 그렇게 따진다면 그러니까 뭐 소소하게 의미는 있을 수 있어도 네. 예, 과연 그럴까? 아니, 예. 심지어 본인 뭐 홍카콜라도 본인이 만들었다고 주장하는데 여하간 명태균 게이트를 취재하면서 명태균 씨와 그렇게 소통을 잘하고 싶었지만 오히려 박형광 기자는 한 번도 진실한 만난 적이 소통을 없습니다. 못했는데 네. 그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명태균 씨를 처음 조우하긴 했어요. 아 만났어요? 오. 네. 네, 네가 처음. 박형광이야 그래요 바로? 아닙니다. 제 얼굴 알더라고요. 알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 사실 그 경찰 조사 받을 때 저녁 먹으러 나오셨다라는 제가 얘기를 듣고 어디 정보를 듣고 그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앞에서 한번 보고 싶어서 진짜 뭘 다른 취재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네. 그래서 만났고 이제 명사장님 하면서도 갔는데 오지 말라고 거부를 하시더라고요. 오지 마? 오지 마라. 호통을 친 거예요? 호통을 치셨죠. 예. 아, 다들 굉장히 듣게? 굉장히 크게 거부를 하셨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은 마지막으로 궁금한 건 있어요. 명태균 씨에게. 왜냐면은 그 지난 대선 때 그러니까 윤석열이 후보가 되는 그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 경선에서 조작이 있었다라는 의혹을 마지막으로 하고 그게 마무리 못 지었긴 했는데 그러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태균 씨가 어떤 답을 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본인의 입장을 밝힌 적도 없고 그리고 그게 어떤 다른 기자분들도 어떤 관심거리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좀 궁금하긴 했었어요. 그리고 명태균 씨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한참 본인이 말을 할 때 그 보름간 국민을 속였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아. 저는 그게 그거랑 연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가서 이제 보름간 국민을 속였다라는 게 어떤 의미였냐라고 물어봤더니 하지 마라 가라 하고 문을 닫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화낼만 하긴 했네. 그런 상황을 보이는데 영화 이제 그 저희가 여러 얘기를 많이 나눠봤고 결국은 우리가 본업은 사실은 기자인데 뭐 임시적일지 앞으로 항구적일지 모르겠으나 방송을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방송들을 하면서 인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좀 잘된 점은 많겠지만 좀 애로사항 같은 게 좀 있어요? 많죠. 어떤 점이 좀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게 경계를 걷는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기사를 쓰는 것과 그러니까 시사 그 방송을 하는 것과는 굉장히 이제 다르고 사실 우리가 기자로서 기사를 쓸 때는 내 기사의 조회수가 어떤 건지 신경 안 쓰거든요. 그런데 유튜브 방송은 맨날 조회수를 보게 되고 사람들이 뭐라고 댓글을 달았는지를 이제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언론사로서 지켜야 될 선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예. 그 선을 이제 내가 혹시 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위기감이 느낄 때가 있고 뭐 제목을 달거나 아니면 이제 말을 하거나 할 때 좀 내가 너무 나가나 아니면 너무 안 나가나 요즘 많이 나가던데. 그랬나요? 제목이 다 그래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힘들어요 정말. 기분 기자도 비슷하죠. 예, 이제 사실 저희가 셋이 이렇게 같이 탄핵 이후에 민원연에서 맞아요. 예. 그런 시민들과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고 그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가지고 비슷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고요. 뭐 자세한 내용은 그 유튜브를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뭐 같은 고민이기도 하고요. 사실 매일 성적표를 받는다라고 하는 기분으로 그러니까, 살고 있어서 네. 그게 쉽지 않긴 한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진짜 계엄 때는 유튜브 방송을 하는 거에 대한 효능감을 진짜 많이 느끼긴 그날 했어요. 당연히 대단했지. 수사에. 예, 그러니까 만약에 유튜브를 하지 않았으면 이 보도를 어떻게 했을까에 대한 조금 생각이 들기도 했었었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개헌부터 지금까지는 굉장히 이 유튜브 방송을 하는 것에 대한 좀 개인적인 효능은 분명히 있는데 이제 그러면 대선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네. 사실 지금은 그런 여유가 없어서 생각을 잘 못하고 있는데 분명히 그 어떤 과제가 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진짜 좀 숙제를 같이 또 논의해서 이야기하시면 어떨까. 그때가 가장 큰 숙제입니다. 정말 예. 우리의 과제입니다. 대선 이후에 뭐 할지 그런 부분이고 네. 박형광 기자는 사실은 기성 언론에 있다가 어떻게 보면은 뉴스 공장이라는 어떻게 보면 유튜브 세계에서는 진보 진영에서 1등 아닙니까? 그 매체 1호 기자로 들어갔는데 네. 실제로 뉴스 공장을 와서 보니까 내가 겪었던 언론과 어떤 점이 좀 달라요? 일단 저는 선택한 이유를 먼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명태균 게이트를 하면서 유튜브가 없었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었던 보도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쨌든 뉴스토마토라는 매체가 파워가 되게 영향력이 맞아요. 작잖아요. 네. 근데 그것을 키워줬던 게 유튜브 방송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널리즘의 형태가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전 뭐 직접 느끼고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어떤 언론 지형이 예전에는 이제 레거시 미디어였지만 유튜브로 완전히 넘어왔다라는 걸 좀 경험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사실 좀 들어가게 된 것 같고
아직까지는 여기 지금 뉴스공장에서의 어떤 보도국은 어떤지에 대해서 평가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그걸 만들어가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근데 얘기 들어봤더니 벽을 벌써 느낀 게 네. 한덕수 후보 기자회견 갔더니 본인한테 그렇게 열심히 손드는데 질문권을 안 줬다 그러던데. 아, 맞습니다. 결국 제가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죠. 못했어요. 네, 못했고 그 제가 요 거리에 있었거든요. 바로 앞에 요 있는데. 정도 거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기현 네. 대변인 옆에 있고 내가 네, 사진 보니까 네, 그렇더라고. 맞습니다. 제가 예. 서 있고 그래서 제가 뉴스공장 뭐 누굽니다라고 하고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하는 중에 막혔어요. 네, 하는 중에 아예 네. 컷해버린 거예요? 네, 컷하고 그 다른- 대변인이 컷한 거예요? 네, 대변인 컷하고 어.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언론의 어떤 질문을 가려받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들고 그리고 어쨌든 저희도 언론 매체로 등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으로서 활동을 하는 거고 그거에 맞게 이제 질문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제 나중에 그 얘기 하더라고요. 김기현 대변인께서 무서워서 못 시켰다. 미안하다. 다음부터는 질문권 주겠다라고 네. 하긴 하던데 이제 뭐 그런 다음이 견제가 있으려나요? 한덕수 후보에게. 네, 그래서 저도 알겠다고 하고 말았습니다. 네. 이거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분한테 드리는 건데 정말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솔직히 그 매불쇼나 뉴스공장에 대해서 기성 언론의 기자로서 유튜브 하는 입장에서 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두 분은 사실은 뉴스공장하고도 인연이 좀 있는 분들이잖아요. 왜 이런 어려운- 질문을 왜 그러시는 건가요? 참, 그러니까 제가 매불쇼나 이제 뉴스공장도 보긴 보는데 그렇게 자주 보진 그렇겠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재밌게 지지자들을 향해서 지지자들이 이제 지지자들의 속을 풀어주는 이제 말 그대로 그런 이제 방식의 진행을 하는데 저랑은 사실은 조금 안 맞는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예. 네, 왜냐면 제가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성격도 좀 시니컬한 그렇고, 측면이 있고 네, 약간, 그래서 네. 이제 거기에 막 동조하면서 깔깔깔하는 약간 그런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저랑 개인적으로 맞진 않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규제를 해야 되냐라는 부분에서는 그럴 다른 수는 문제죠. 없죠. 예, 당연히 이제 당연히. 다른 문제고. 다만 이제 그거는 취향껏 뭐 시청자들이나 아니면은 뭐 유권자들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구독자분들이 이제 취향껏 골라서 하면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실은 그 맨파워라는 게 점점 프로그램 정말 세지는 게 매불쇼에는 국회의원들이 줄 서서 나온다 그러잖아. 얘기 예를 들면 네. 그런 거 보면 약간은 솔직히 어떤 생각 듭니까? 예. 근데 사실 뭐 저희가 섭외를 엄청 하고 싶어 하는 분,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가요? 약간 시사인도 줄 서서 나오지 않나요? 네. 이거 약간 편집각인데.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거기에 나가가지고는 네. 이렇게 후원금 이슈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나가가지고는 맞아요. 예. 나가서 이렇게 효능감을 느끼는 국회의원들이 많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들의 각자의 그 공간도 있고 그리고 장점도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그 자체로 이게 존재하면 되는 것이지 저희가 뭐 그 방식을 따라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제가 따라가기도 어려운 맞아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저희는 저희끼리 이렇게 방송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의 기자와 함께 대선 전국의 변수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충분히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각자 자리에서 좋은 방송 끝까지 잘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모두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국경의 정치비상구는 일요일 오후 4시에 인물비상구로 찾아옵니다. 탐구 인물은 법을 악용하는 법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